중요한 포인트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딸 하나 있어야지. 이거 되게 잔인한 얘기거든요. 딸의 입장에서 너무 좀 폭력적일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알콩달콩 좀 재밌게 살아야지. 재밌게 사는 건 내 몫이죠.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삶의 실존적 과제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실존적 과제를 딸이라는 어떤 의존의 대상을 만들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 사는 게 다 가족과 어우러져서 네네.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우리 엄마처럼 되진 말아야지, 또는 내 딸한테는 다르게 해줘야지.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은 심리 전문가와 함께 모녀관계 다뤄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안에서 개인 정신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우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엄마와 딸을 위한 회복 심리학체에 딸은 엄마의 감정을 묻고 자란다 계셨잖아요. 그 개정판을 내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주로 상담실에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다루니까 한번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내게 됐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저도 읽으니까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아들만 둘이지만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책이 나가고 5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서 한 번 더 엄마와 딸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유독 엄마와 딸은 관계가 특별할까요? 애증의 관계일까요? 아들은 대상으로 바라보거든요, 엄마가. 내가 뭔가 채워줘야 될 대상, 그리고 뭔가 바라보는 대상으로 본다면 딸은 대상으로 보지를 않아요. 나의 연장선에서 나의 일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타인 감각이 없는 거죠, 서로가.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고 느껴요, 여자아이들은. 네. 근데 남자아이들은 엄마가 슬프다고 자기가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단순히 어떤 성이 같아서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여성이 계속 그 타자를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딸아이는 바라보는 대상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와 타인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딸들이 죄책감이 많잖아요. 뭔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엄마가 불행하는 것을 자기 불행으로 느끼고 네. 이래서 이제 감정적인 어떤 연동이 너무 강력하게 되어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 분리선이 없고 경계가 굉장히 미미하고 여기에서 오는 고통과 갈등이 너무 크죠. 원래 이제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기도 하고 엄마라는 대상이 모녀 관계는 정말 그 본질적인 어떤 네. 그 우리의 이슈가 아닐까? 아들과는 다르게 정서적 밀착도가 굉장히 강하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뭘 쏟아내도 나와 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 좀 가혹한 일이겠죠. 네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쏟는다는 건 감정을 어떤 면에서 좀 토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무게를 이제는 받는 사람이 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 감정적으로 연루 잘 되려고 하지 않은 조금 이렇게 시니컬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어떤 막 얘기를 하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어떤 무게를 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딸들이 엄마한테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건 심리적 어떤 권력 관계에서 딸이 약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막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이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아들은 바라보는 대상이다 보니까 멀어질까봐의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들이랑 사이가 그쵸? 멀어지겠지. 그리고 내가 힘든 얘기를 막 해서 아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은 꼭 그렇진 않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딸들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머님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전함이라고 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만만함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오빠한테는 하지 않는 얘기를 그냥 툭툭 내뱉는 게 저한테는 돌덩이 같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니? 내가 너밖에 없지. 우리가 말에 어떤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과 혹은 그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약간 올가매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딸 입장에서는 또 나는 엄마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고 싶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에게서 거리를 두지 못하고 굉장히 깊게 연루되는 부분이 있어요. 책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잖아요. 그럼 감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나 분노가 딸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엄마에게 자기를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속시킨다.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퍼지는 음. 거죠. 동일시의 동일시. 어떤 강도가 굉장히 크죠. 남자아이는 엄마한테 동일시를 한다거나 아버지에게 동일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엄마와 딸 사이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남자아이도 같은 성인 아빠한테 동일시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모델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여자의 구조가 자기를 엄마에게 귀속시키잖아요. 그런데 남자아이는 나에게 엄마를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희 씨가 그렇게 예. 강력하게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 구조적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인가요? 생물학적인 남자, 생물학적인 여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 부모와 맺는 관계와 이 가정 환경과 이 사회적 요구 이 안에서 어떤 그 젠더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 형성되는 거 안에서 아이가 자기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성역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다 아우러져서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네. 구조화가 되면서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80%가 생물학적 남자아이는 그냥 남성 구조가 되고 네네. 80%가 이제 한 생물학적 여자아이는 여성 구조가 된다고 그냥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1번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딸과 엄마가 이 동일 씨가 굉장히 좀 더 강력하고 네. 강도와 빈도가 훨씬 높다. 센 거죠. 네, 세고. 작가님이 15,000회 이상 상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모녀 관계로 고민하다가 또는 상담하다가 모녀 관계에 어느 정도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딸들이요? 딸들이. 엄마보다 딸이 더 많아요? 딸이 많아요. 20대, 30대, 40대, 심지어 뭐 5, 60대까지 계신데 지나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 엄마와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서 보통은 딸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나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떤 나에게 문제들이 누적이 되었고 내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대부분 엄마의 어떤 결핍이겠죠? 맞아요. 그 제가 오늘 얘기했던 그 구조의 문제, 우리가 뭐 이 구조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죠. 사실 이 사람의 감정과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여성적 구조의 출발이 결핍이에요. 이제 요즘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 보면 아시겠지만 사랑을 정말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늘 부족해요. 늘 저희 딸아이도 늘 자기는 결핍되어서 살아왔다고. 그래요? 얘기하거든요. 자기 늘 뭔가 애정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빠도 너무 잘하고 저도 아이한테 어쨌든 애정만큼은 참 부족하지 않게 주는 것 같은데 얘는 아빠도 또 너무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때 저희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저희 채널과는 아주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인데 김선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가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요게 밝히신 적 있으실까요? 유튜브에서? 아니요. 있으셨어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고. 저희 두 분을 초대할 거 그랬어요. 아니요. 정말 그러고 싶진 않고요. 결핍이 없을 것 같은데 따님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제가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도 공부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제 인과론적인 일반 심리학적인 우리 지식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모든 상처, 어린 시절의 모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지 않을까? 나는 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사랑이 부족했고 이런 이제 우리가 자꾸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해도 끝이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소통을 잘 하고 해도 이 아이가 계속 어떤 결핍에 시달리고. 근데 이게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냐? 이 구조가 우리의 어떤 충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본능도 아니고 사실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닌가 좀 더 에너지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데 내가 결핍된 구조라는 이 내적 구조를 가진 상태로 충동이 움직일 때 욕구라던가 뭐 증상이라던가 뭐 욕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곱씹으면서 또 딸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엄마가 너무 불행했구나. 물론 실질적인 어떤 헌신과 희생,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긴 하죠.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 때문에 결여에 계속 집중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결여된 요소를 딸과 이 모녀 관계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굉장한 동맹관계로 이어지기도 하고 모녀 관계가 극단적으로 증오의 관계로 가기도 하죠.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극단적인 어떤 단절이 일어난다거나 그러고 이제 또 괴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엄마를 나에게서 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아이에게 똑같은 어떤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또 두려움들, 뭐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두려움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좀 듣는데 제가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무조건 딸 하나 낳아야지 하면서 친구 같은 딸을 베스트 사례처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나는 엄마랑 그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딸들이 있어요. 그것도 딸 입장에서 엄마를 통제하고 싶은 거죠. 딸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엄마가 되어주길 바라는 네. 거예요. 우리 엄마가 좀 더 사랑 가득하거나 아니면은 어른스러운 엄마가 되어주길 원하는 거죠. 네. 막 그렇게 자기 감정 고집하고 딸한테 감정 토스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이상적인 우리가 얘기한 내가 힘들 때 언제든 찾아가면 지지대가 돼주고 뭔가 넉넉하게 품어주고 왜 우리 엄마는 이런 엄마이지 않는가에 대한 분노 이걸 또 포기하지 못해서 괴로워 찾아오시는 딸들이 있고 그런 딸과 엄마는 환타지예요.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그런 그림을 유지하려면 누군가 하나는 진짜 희생을 해야 돼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근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엄마도 결국 그렇게 감정을 토로하고 아니면은 뭔가 딸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의식했든 못했든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를 이 전이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나약함과 취약한 어떤 인간 상태에서 관계를 맺고 그냥 힘들어도 혹은 좋았다가 싫었다 가는 건데 네네. 아름다운 모녀관계 혹은 친구 같은 모녀관계가 돼야 된다는 정해놓고. 걸로 예. 이게 환타지인데 이 그림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네.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딸 하나 있어야지 이거 되게 잔인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마치 무슨 보험 하나 드러나야지 이런 것 같잖아요. 이거는 정말 저는 이 자식이 딸의 입장에서 너무 좀 폭력적일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알콩달콩 좀 재밌게 살아야지. 재밌게 사는 건 내 몫이죠.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삶의 실존적 과제인 거예요. 그 실존적 과제를 딸이라는 어떤 의존의 대상을 만들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풍요하게 가보면 좋지 않겠니? 사람 사는 게 다 가족과 어우러져서 네네.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명확하게 차려야 된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나 부모를 둔 입장에서도 좀 냉정하게 그 어머니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삶을 챙겨야 되는 거.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서먹서먹한 모녀관계라도 이렇게 카페 가서 사진만 딱 한 장 찍어가지고 올리시라고. 남들 보기엔 다 행복해 보인다. 내가 보는 사진도 그런 경향이 많다.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 친구 같은, 이거는 경계가 무너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친구 같은 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친구 같은 모녀예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작가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직접적으로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마음으로는 네네. 어떤 친구 같은 관계일까?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죠. 생각이 복잡해지죠, 제가. 그러면 친구 같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서로 갈등이 있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엄마랑 막 여행 가고 더할 나위 없이 커피숍 가고 이렇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한 25 아니면 심지어 막 30이 넘었는데 어느 날 어떤 갈등이 찾아오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어떤 환타지가 깨지면서. 네네. 그런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작가님이 따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제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왜 이 선택을 하셨는지. 정서적으로 연결감은 강력해요. 그리고 언어적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제가 딸아이 방에도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거리를 두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컨트롤이 힘들어요. 보면 얘기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맨날 침대랑 껌딱지같이 붙어있고 이러니까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저도.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아이를 안 보려고 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포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저를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과업, 성취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 기다려야 돼. 중요한 건 아이와 정서적인 연결이니까 이런 어떤 거리를 확보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접촉하고 애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아이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왜냐하면 밀착이 될수록 엄마의 어떤 욕구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그리고 애가 이제 학교니까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뭐 이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푸시를 하게 되고 아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가 안 나올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서로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애가 싫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판타지가 있어요. 엄마는 모든 걸 다 들어줘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다 네. 받아줘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뭐 친구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홀딩하려고 하지 않고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와가지고 징징거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단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그것도 좀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또 아이의 우리가 요즘 감정 수용이라는 게 마음 읽기. 막 예. 공감이 수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줘야 돼. 아니, 끝없어요. 감정이라는 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밑 빠진 독이 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충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섬에 왜 끊어줘야 되냐면 엄마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이 감정에 대해서 홀딩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근육이 커야 되는데 엄마들이 좋은 엄마도 되고 싶고 그리고 뭐 애착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계속 그거를 받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좀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좀 듣기는 듣지만 조금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느낌이었다면 이 문제를 항상 비슷한 이가 반복을 겪는 것 같네. 뭐 이렇게. 그리고 그래 그 부분은 네가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왜 계속 이게 힘들까? 상담가인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좀 적당히 이렇게 툭툭 이렇게 좀 밀었어요. 아이를. 그럼 반대로 아이 입장에서는 받아주다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죠. 섭섭해가지고 보통 그러면 이제 막 엄마가 남이냐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상처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상처 좀 받아도 돼요. 부모 자식 사이에 상처를 안 주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막 폭력적이거나 감정적 폭력, 진짜 아이를 무시하고 이런 상처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결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미워 뭐 이런 얘기해요. 내가 이게 중학생인데 아직 그런 표현을 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가볍게 어떨 때는 정색하고 얘기도 해요. 그거 네 스스로가 깊이 고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단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섭섭하죠. 서운하고 막 되게 우울해하고 그거를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와요. 왜 뭐냐면 그게 이제 근본적인 신뢰관계인데요. 엄마가 궁극적으로 나를 내치지 않고 이 엄마가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애정이 있어라는 걸 아이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애정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막 다 들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진짜 내치거나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그건 이제 쌓아 오셔야 되는. 그 관계가 쌓아져 있으면 이런 말로 상처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얘기를 잘 안 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너 요즘 괜찮니? 엄마 나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어.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엄마 안다. 아 그래 그랬구나. 그동안 힘들었구나. 이게 아니고 너 혼자 애쓰고 있었을 거라는 거 엄마 알고 있었어. 저도 막 울컥하는데요 지금. 네, 폭풍 감동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로 이해하는구나. 엄마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감정적 독립의 출발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저도 힘들었죠. 지금 말은 이렇게 정리해서 하지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이하고 잡아줄까? 부대끼고 갈등 생기고 막 저도 화를 내기도 하고 애도 저한테 막 화내면서 토라져서 가고 이 토라져서 가 있는 동안 또 견디면서 기다리고 이런 미세한 어떤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그동안 뒤엉켜 있어서 엄마와 또 딸과 이제부터 조금 감정적 독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어를 쓰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설령 내 나이가 어떻든 우리 어른인 부모님들하고도 출발이 가능해요. 모든 게 많이 엉켜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멈추셔야 되고 가장 무엇보다는 내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상태를 조금 정돈하신 다음에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한테 언어적으로 계속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반복적으로 시도를 하셔야 돼요. 엄마 상태는 이렇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좀 보자. 그리고 어떤 거리두기를 시도하시고 아이가 뭐 또 어떤 반응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좀 견디시다가 언어로 연결을 하는 시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이것보다는 언어로 연결을 한다는 건 이 아이러니하게도 언어는 연결이 되지만 이 언어의 연결에는 반드시 거리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막 좋은 말하고 막 아름다운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생각했을 때 지금 뭐 우리 딸은 이런 거 같은데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자꾸 한다는 건
이 감정적 거리를 넓히는 것도 되거든요. 지금 따님은 고3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각각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 클수록 엄마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서. 저한테는 극찬이잖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언어적인 것들 네. 그리고 엄마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열정과 태도들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엄마는 늘 나한테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어쨌든 자신의 어떤 일이나 혹은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사실 중요한 것 같아서 어머니들이 꼭 직업이 있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꼭 직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친구랑 그 톡을 나누는 걸 아이가 우연히 보게 되고 엄마 나는 엄마가 혼자서 뭔가 많은 고민을 하고 견디는 줄 몰랐어.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내 얘기를 잘 듣는 것만 알았지 이제는 엄마가 나한테도 힘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엄마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정도가 돼서라는 성장했네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확인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엄마가 우리를 혹은 나를 너무 이렇게 이런 불안들이 올라올 때 그때는 언어적으로 접촉해요 또. 아니 그렇지 않지. 엄마는 항상 이 뒤에서 보고 있어. 지원하고 보고 있지. 네가 힘들 때는 항상 함께. 엄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어머님들은 아이가 그렇다고 진짜 아이가 떠나가는 거 아닌가? 반대로 엄마 입장에서 애가 저러다가 사춘기 때 반항하고 집 나가고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떠나게 돼요. 적당한 관계를 두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시면 안 떠나요. 그 안에서 역설적으로 너무 장악하고 너무 통제하고 혹은 너무 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중에 떠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성인이 돼서도 부모를 떠나는 자식들이 있죠.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 왜 떠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이 올라올 때는 자기 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이 관계를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자기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이 관계 속에서 모녀 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좀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열심은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책임, 실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인데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게으르기 위해서 부지런하거든요.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가 갑자기 그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청소하잖아요. 맞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게으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아이들은 그냥 좀 놓아주세요. 이제 정신분석가인 저로서는 이제 제가 뭐 교육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수련이 아닌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